네, 관심을 모았던 두 가지 빅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먼저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끝난 파월의 상하원 증언을 놓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안 모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심을 모았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증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그 중국 경제 성장률, 네. 오늘 그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에 이어서 상원 발언 같은 그 동일한 현상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좀 제각각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느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니까요. 오늘 일단 상원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근데 오늘 처음으로 파월 의장이 인플레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하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처음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캐스턴보터라 하는 백악관에서도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우려한다 하는 입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은 금융 완화 기조를 그렇게 변경할 때는 아니다 하면서도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는 왜 이렇게 파월이 인플레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했을까? 수치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4월 인플레 쇼크에 의해서 2월도 CPI가 5.4, PPI가 7.3 해서 크게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플레, 체감적인 인플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도 4.8% 기대 인플레가 갈 것이다 해서 이것이 일시적인만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체감적인 물가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제 CPI에 중고차 공급망 차질에 의한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걸 4월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는 CPI의 가중 추정에서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CPI에서 우리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CPI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지표 물가, 체감 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미 국민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건 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다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죠. 그래서 CPI의 구성 항목의 24%를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집값이 상당히 미쳤다. 또 오늘 파우치 소장도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반면에 이렇게 단독 주택 이런 데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초과 수요 쪽으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파월 의장도 테이퍼링 단행할 때 이렇게 순차적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거 아마 우리 캐서분들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집값에 대해서 상당히 페드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하원, 오늘 상원, 집값이 이례적으로 그동안 얘기하지 않다가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얘기했을까? 또 불편함으로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CPI 24%를 차지하는 임대료가 계절적 요인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의 집값이 잡혀지지 않으면 임대료 동반 상승하고 CPI가 일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는 몇 개월간 지속한다. 그 이상으로 지속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스텝 기능을 하고 있는 백악관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 경기가 나아진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 스트레스, 집값 상승 스트레스, 고용 제대로 안 되는 거 스트레스 이런 상태에서 미 국민들의 생활이 국민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면 인플레 문제가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변수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 입장에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있습니다.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례적으로 칼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회 증언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아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에 대한 입장이 퇴조했다. 완전히 입장이 선회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에서 가장 이렇게 발행부수는 적지만 가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신뢰가 높죠. 그런 측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뭐 미국 내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입장이 퇴조됐다 하는 입장도 시청자 입장에서 오늘 증시, 어제 증시가 그대로 말해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나온 CNBC 보도를 살펴보니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CNBC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좀 상당한 기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는 부분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맥락이죠? 네. 네네. 오늘 미국 증시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네네.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많은 부분이 이 대목을 네. 워낙 전문가분들이 미국의 그 작년에 저물가 저금리 혜택을 받아서 테슬라라든가 대형 기술들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형 기술 떨어져.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 사실 그 대형 기술들이 올라가. 네. 그동안 구별은 아닙니다만 성장주랄이죠. 성장주를 하시는 분들이 인플레 우려가 불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 기조가 지속된다. 주가가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천슬라 얘기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국채금리가 그네들 시각대로 국채금리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대형 기술주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부이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재판으로 좀 얘기할게요. 지금은 오늘 그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일정 상공선을 재붕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다우에 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시각을 해석하겠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우리가 장단기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 상을 이렇게 보면 경기 둔화를 이렇게 신호하기 때문에 국채금리 급락이 경우에 따라서는 월가 입장에서는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나스닥이 아무래도 거품이 많거든요. 하는 상태에서는 국채금리가 급락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일전에 점검해드렸습니다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닷컴 버블이 심했을 때 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페드 입장에서 경기 예측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장단기 금리의 단고 장제 현상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때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경제 지표가 발표했던 것이 대부분 다 예상치를 하회했던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다시 한번 제2의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것이 사실 국채금리가 그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요인은 한 달 전에 이 문제를 좀 나스닥 성장도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내 올해 그 연초서부터 나스닥 지수의 경기 민감주는 오케이 그런 가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좀 서학개미분들이 처져 말라. 그리고 성장주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 뭐 테슬라라든가 그렇게 외치던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십니다. 이제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게 서학개미의 10대 보유종목 등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도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라 독자분들이 더 전문가다, 시청자분이 더 전문가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연초에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위협합니다. 이거 규제할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는 내 입김이 통하지 않는다 하면 그 누구보다 허용하지 못하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을 누누이 말씀드려서 사실 그 나스닥 성장주를 하는 나스닥보다는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우의 상승률이 12%, 뭐 나스닥 상승률은 굉장히 좀 그보다 3대 1 정도로 그치고 있죠. 그런 측면이고요. 오늘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까 그 전 앵커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 관련해서 tech crash라는 표현이 아마 한 달 전에 좀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플러스 뱅 레이쇼 해가지고 요거 플러스한 tech crash인데요. 요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기업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과거에 그 셔먼법이라든가 이렇게 독점법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월요일 정도에 이것을 좀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정 PD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술 테크레시라는 것은 테크놀로지 플러스 뱅레시 반발 뭐 역풍이다 하고 있는데 반발입니다. 이건 쌍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대형 빅테크 기업을 이렇게 규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쌍방향이라는 것은 기업 권력을 갖고 있는 대형 기술 업종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기업 권력과 국가 권력 간에 굉장히 전쟁 비슷한 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 입장에서 자 그것이 어떤 쪽에 이기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위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를 이렇게 매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정부가 기업을 공격하든 기업이 정부에 반발하든 다 투자 심리를 불안시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크레시가 작용해서 사실 나스닥 지수가 경기 민감주가 속해 있는 다우지수보다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대목은 하반기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요거는 비록 테크레시가 미국보다도 더 중국이 심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 상장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전부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다다추잉이라든가 전부 기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 권력을 국가 권력이 견제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기업이 반발하는 트래그레시 문제는 사실상 나스닥이라든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반기에 굉장히 큰 이렇게 투자의 또 주가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요인이다. 월요일 정도에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과거 1800년서부터 사실 독점이 있었을 때 그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놓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그 히스토리를 전부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나스닥 지수를 떨어뜨렸던 큰 배경이다. 국채금리가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던 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일종의 변이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 궁금증을 먼저 해결을 해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진단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도 3.4% 떨어지면서 32,0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 이거 얘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사실 필요 없겠다 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알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재미난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예. 캐스터분께서 누군가요? 건들락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건딜락 하는 차트 분석상 굉장히 비트코인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반해서 이 캐시우드는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ESG에 이렇게 네, 선두주자다. 선두한다 하는데요. 개변입니다. 사실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는 미국의 미 정부의 공식적인 그 견해는 ESG에 가장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 결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캐시우들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environment에 가장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미국 전체적으로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채굴 가상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전기량이 성분을 많이 하고 ESG에 가장 위배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밸류 차원입니다. 소셜 밸류면 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소셜 밸류 중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밸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밸류. 근데 사실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이렇게 입장에서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트코인이 필요 없다, 가상화폐 필요 없다는 것은 밸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밸류가 없으면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기가 되면 소셜 밸류. 자, 내가 투기하는데 그게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버먼스 입장은 캐시우드의 개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캐시우드의 그 발언이 있긴 합니다는 올해 들어서 개변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다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종전의 그 캐시우드의 그 비트코인 같은 정액장 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요인은 역시 파월 의장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장착을 위해선 가상화폐에 필요했겠다 하는 입장이 더 크게 돼서 과연 우리 그 코인 개미들 분들도 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이 문의가 좀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밸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뭐든지 투자는 밸류가 있어야 됩니다. 밸류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게 유망하더라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방송의 공익방송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그 대변돼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밸류가 있어야지 투자 근거가 있어야지 투자하는 겁니다. 개인의 소중한 돈은 그런 관점에서만 어제 저한테 많이 문의해왔던 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밸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 돈이 많은 사람은 물리더라도 이렇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새벽 12시 반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시청자분이 나서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소중한 돈을 밸류가 없는 자산에 투자, 밸류가 없는 투자 대상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했던 두 가지 빅 이벤트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벤트, 어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이 급락했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분기 성장률을 봐야죠. 1분기 성장률이 18.3%입니다. 18.3%인데요. 항상 중개 통계 방식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전년 동기 방식이다. 미국의 통계 방식, 한계 통계 방식, 성장률 추계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통일시키지 않고는 어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기자분들도 중개 성장률이 1, 4분기에 18.3%에서 어제는 7.9%, 오히려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4%포인트 급락했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작년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얼만큼 높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의 18.3%는 작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거든요. 네. 분모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적과다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을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시아 통계 방식이라서 그때의 아마 1분기 성장률 때 전년 동기비를 보면 최고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 미국식 통계 방식으로 보면 최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장률을 놓고 통계 방식이 전년 동기비 하면 최고고 전분기 대비하면 최저다 하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 성장률을 그렇게 성장률을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사실상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아마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진짜 경기 둔화냐 아니면 경기 회복이냐 하는 쪽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 성장률 7.3%입니다. 일단 전년 동기비로면 작년에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3.2%입니다. 그러면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 떨어진 거에 대한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성장이 높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6.8에서 플러스 3.2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10%포인트거든요. 10%포인트면 10%포인트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기저효과 분해서 그렇지. 단순히 성장률이 18.3%인데 7.9% 떨어졌습니다. 10.4%포인트. 어제 우리 한국경제TV에 와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중개 통계 방식에 따른 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식 통계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 1.3%입니다. 네. 미국식 대비를 하면 저기에 에스터리크 4 때리면 5.2%입니다. 그러면 저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1분기 성장률이 저점을 통해서 회복세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세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이 기저효과가 있는 이런 성장을 이걸 감안하지 않고 1분기 성장률 18.3%인데 2분기 7.9%, 10.4% 떨어져 중국 경제 침체돼. 근데 우리 주가는 올랐거든요. 우리 주가는 올랐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주가는 경기 순환상에 그래서 선진국 통계 방식이 경기 순환상에 또 한국도 전년 동기비에 대해서 전분기 방식으로 바뀌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네.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고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지는 프로 사이클을 때에서 경기 순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전분기 방식이 맞습니다. 경기 흐름은.
1년 전, 시청자 여러분이 1년 전 하면 아주 먼 미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짧게 느꼈는데 지금 1년 전 하면 아주 먼 미래거든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을 때는 전분기 방식이 맞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 2분기 성장률은 올해 1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3%, 미국식 바람 에스터리크 4 때리면 5.2% 회복세죠. 한국 주가 올라갔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장률의 통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방식에 따라서 최고다, 최저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명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마다 통계 방식을 달리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나라마다 성장률을 같은 분기의 성장률, 연간 성장률은 뭐 전분기 방식이든 전년도 똑같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분기별 성장률 방식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를 좀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전분기 방식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 국가는 전년 동기비 방식입니다. 전년 동기비, 1년 전 대비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분기, 미국식 연율 방식이 아니고 전분기 대비 유럽식 방식입니다. 유럽식 방식. 그리고 보조 지표로서 전년 동기비 개념이 보조 지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식이거든요. 가장 애매모호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떤 방식일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성장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은행이 조금 늦게 발표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5월달, 6월달에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성장률을 발표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통계 당국도 있을 거로 이렇게 보는데 통계국이 있을 거로 보는데요.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장률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3%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발표했던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전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각국의 그 전통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에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나름대로의 가치적 측면에서 고집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어떤 국가든 세계가 글로벌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중 공선성이라는 그 통계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 굉장히 통계에서 왜곡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도 벌써 1, 4분기 때는 성장률이 18.3%인데 작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빠졌거든요. 네. 그죠? 전년 동기는 최고인데 전분기 방식은 최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성장률도 7.9%면 올해 1분기 대비해서 10.4% 빠졌다는데 전분기 방식으로는 플러스 1.3%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사실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통계 조작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 통계를 잡는 이유는 뭐냐? 경기를 진단하고 경기를 예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 정책을 하는데 혼란스러울 거다. 인민들이 혼란스러울 거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식 통계 방식대로 전분기 대비 연율을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IMF라든가 OECD 세계 공통적 차원에서 경제 경찰 역할하는 분기별 성장률에 지금의 사실 유럽과 한국이 갖고 있는 전분기 대비 방식으로 조만간 교체할 거다 하는 것도 새롭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OECD, IMF 같은 그래서 미국을 쫓아가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인민들에 대해서 지금 미중 마찰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계 보편적인 OECD, IMF대로 전분기 방식으로 바꿔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완료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통계 방식을 통일시켜서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미국이 아직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추세가 분기별 성장률이 추세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2분기 연속 보고 네. 그다음에 월별 지표는 3분기 이동 평균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NBR 미국 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에 네. 미중 간 성장률이 역전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연간에 미중 간 성장률이 역전될 것이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국이 어떤 국가인데 아무리 성장률 낮더라도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을 수가 있어? 이런 분께서 한번 이 문제도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큰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연속 지속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1분기를 보겠습니다. 두 국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금 전분기 대비 연질 방식이 6.5%고 그다음에 중국이 전년 동기비 18.3%면 이거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식 방식으로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분기 대비 연율로 보면 올해 1분기에 미국의 성장률 확정치는 6.5%.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2.5%에서 이미 1분기에 미중 간의 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기 더 보겠습니다. 2분기를 보겠습니다. 2분기에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입니다. 전년 동기비로 하면 7.9%지만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면 5.2%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나왔죠. 그다음 이달 말에 이제 이달 말이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일이니까 이렇게 2분기의 성장률 지금 속보치가 대체로 10% 내외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도 미국과 중국 간의 성장률이 역전됐죠. 그래서 단순히 1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보다 앞선다 하는 것이 사실상 2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올해 연간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을 이렇게 47년 전에 빼앗겼던 중국의 성장률을 타놨을까 이런 것이 하반기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보면 중국이 연간 성장이 8%인데요. 미국의 성장률이 좀 델타 변이의 변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지금 수준만 유지된다면 한 9%까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47년 만에 이렇게 뺏겼던 중국의 성장률을 다시 앞서지 않느냐. 네. 일단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는 미국이 사실 47년 만에 성장률을 앞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성장률 역전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성장률이 어제 7.9% 실체를 상황하지 않고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갔는데요. 예. 지급 준비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0.5%포인트 떨어지니까 성장률 둔화를 의식해서 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해설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한국 증시의 호재다 하는 쪽으로 중국이 금리 완화하다 하니까 자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금융 완화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 양에 대해서 질적 성장 위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목표 성장률이 중시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중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쌍순환 전략, 홍색 공급망 정책을 어제 3월 달에 결정했고 사실상 잉크도 마르기 전입니다. 근데 성장률이 뭐냐? 7.9% 전년 동기비 전분기 대비에는 올라간 데에도 불구하고 10.4%포인트 떨어졌어.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떨어지니까 그걸 자의적으로 금융 완화야 경기 부양책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기획경제 입장에서는 3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질적 성장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제 인민은행이 사실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줬죠. 그런 모습이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성장률 1위 1비에서 성장률 떨어지면 그것도 성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사실 전분기 대비하면 플러스 올라갔는데 18.3에 7.9% 떨어졌어. 이것이 뭐냐? 경기 침체야? 그 공교롭게 때 맞춰서 지급 준비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책에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통화정책 기준은 변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지금 측면에서 미중 간 마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이렇게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출 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인민에게 지급 준비 인하 이런 부분에 경기 부양책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고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뉴욕을 비롯해서 국제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주목하는 사항이다. 만약에 여기서 절하 쪽으로 유도한다면 네. 불가피하게 환율 전쟁, 미중 간 마찰에서 환율 전쟁이라는 부분이 더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재진입을 한다면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어제 전분기 대비하면 성장률이 플러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경제의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성장률이
18.3%에서 7.0% 떨어져서 한국 증시 악재다 하는 쪽에 이것은 해석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 경제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재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개대 수출이 25 내지는 27% 비중이 여전히 감안해 볼 때 홍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기업을 놓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날은 미국의 Alliance Value Chain 이게 공급망이죠. 그래서 가치 사슬. 그다음에 중국도 홍색 공급망 전략. 그것도 세계 가치 사슬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을 사실 서로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홍색 공급망 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의 첨단 이렇게 기술 가진 것은 폴슨의 기술 격차상 미국의 첨단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 업소션 커패시티 문제, 흡수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 기술보다 한국의 이렇게 첨단 기술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 앵커는 주말 있죠. 네. 시청자분이 워낙 전 앵커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제가 전 앵커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앵커께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자녀분을 낳았다. 이제 뭐 전 앵커가 워낙 공부를 잘하시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제 교육열이든가 애착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전 앵커만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 앵커만큼 애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앵커 입장에서 교육열이 높으니까 저기 강남에서 하버드 교육 방식으로 채택해 그게 이제 눈에 번쩍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고액 가입을 해서 하버드 교육 방식을 전 앵커의 자녀분한테 주입시키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학과가 하버드 교육 방식이라 해서 그 방식을 주입해서 사교육비를 했다 하더라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네. 네, 뭐든지 있잖아요. 아무리 하버드 교육 방식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전 앵커의 자녀분한테 이것이 성적이 올라갈 건 하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업소션 커퍼시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갖다 넣어봐야 아프리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공허한 맹활에 부탁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기업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드 배치에서 이렇게 해서 친환력이라든가 한환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봤지만 사실은 한국 기업에서 우호적 정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의 이렇게 경기라든가 이런 정책적 측면에서는 하반기 한국 증시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주목했던 빅 이벤트 두 가지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증언과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의 어제 발표됐던 2분기 성장률 급락인지 혹은 또 호조를 보인 건지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말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